그래서 자 보이시죠? 그래서 표시한 것처럼 29세의 박정희 생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쭉 연구해 보면서 이분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요 포즈 요 모습 그대로입니다. 항상 단정하시고 항상 집중력 있으시고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이 보세요. 흑백 사진입니다만은 이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고 또 근엄하고 묵직하고 당당하고 아주 집중력 있는 이 모습, 항상 이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기생의 모습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 난다면은 이기생 동기생들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생들이 많이 국정에 참여해서 한강 기적의 그 주연들이 되죠. 그래서 296명이 인관을 했고 박정희 생도는 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그 당시 똑똑한 청년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3등으로 졸업을 늦은 나이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생 중에는 이제 장관도 8명이나 나오고요. 또 육군 대장, 합참의장이 또 나오고 유명한 그 한신 장군, 또 이세호 장군, 또 월남전의 이소동 장군, 그다음에 이제 박시창이라고 월남 이 흥남 철수작전에 공이 있는 분인데 또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김재규도 이기생 동기입니다. 또 고향의 동기와 이기생 동기. 그래서 혁명 동지가 아니지만 말년에 김재규의 이제 배신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그다음에 이규동 아시죠? 전두환 대통령의 장인 어르신이신 이규동, 격리 전문가이신 이규동 장군도 이기생입니다. 자. 그 보면 육군사관학교라고 되어 있죠. 이기생부터는 이제 조선경비사관학교가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그래서 박정희 생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7년도 1년 후에 이제 춘천에서 제8연대차 사소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남로당의 군사부 총책이 종북좌파 목사 이재복 목사입니다. 근데 이 이재복 목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이신 박상희 형하고 또 굉장히 친해요. 그런데 1946년 10월 달에 유명한 대구 폭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구 폭동 때 박상희 형이 이제 폭동에 가담했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생도는 육군사관학교 생도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재복이가 박상희의 친구니까 박상희 그 형님의 그러니까 형수님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잘 돌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복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군사천지인 이 박정희를 포섭하기 위한 공작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춘천의 소대장으로 있을 때 이재복이가 면회가 오면서 이제 포섭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9월 달에 이제 대위로 진급하면서 박정희 대위가 육사 중대장을 하면서 이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도 때 애국가를 4절까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이 박정희 생도 아니었습니까? 이제 자기가 육사의 중대장이 됐으니까 이제 애국가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아시는 양양가이시죠? 양양가도 박정희 생도만 유일하게 기억하는 군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첫 강의에서도 만주신경군관학교에서도 우리 조선 생도들이 모이면 비밀리에 형님 이 노래 아세요? 그래가지고 가르친 게 바로 양양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양가를 이제 사관 생도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이 양양가가 첫 번째 이제 군가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6.25 종란이 나니까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 국군들이 이 양양가를 부르면서 낙동강 방어 작전을 지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뭐라 그러냐면 충정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병의 천재였기 때문에 수학의 천재였기 때문에 박정희 이 생도가 중대장이 5기생들에게 6기생들에게 미적분 수학을 또 가르쳤죠.
그래서 그때 감동을 받은 게 6기생 바로 포철의 포철 회장이 바로 박태준 회장이 그때 6기생으로 박정희 이 중대장의 그 해박한 수학 실력에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박정희 이 중대장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결국 포항제철을 성공시킨 그 인연이 바로 이때부터 있던 거죠. 그래서 5기생, 6기생, 7기생까지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48년도 8월 1일 날 이제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는데, 이 사진은 바로 진급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표시를 했는데 막대기 4개가 있는 계급장을 보니까 대위거든요. 그러니까 소령 바로 진급 전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 정보작전 장교이기 때문에 6번의 정보작전 장교로 근무할 때 모습입니다. 그 옆에 보좌관이 누군지 좀 알면은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얼마나 이 남북한이 혼란스러운 관이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북쪽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모든 분야에 형이 공산주의자기도 하고 아버지가 공산주의자기도 하고 뭐 난리죠, 난리.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형 박상이 공산주의자였지 않습니까? 또 공산당을 때려잡은 장택상 어르신, 장택상 어르신의 딸과 사이가 또 골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군인 엘리트 중에서도 심지어 최창륜이라고 박정희 생도의 1년 선배고 방원철 나이는 후배지만 만주군관 선배인데, 이분들은요 북한에 올라가 가지고 인민군 창설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남쪽에서는 세워지고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서로들 인재들을 영입해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인재들을 포섭할 때니까. 그래서 이 최창륜 방원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창암 박이맘 나중에 이제 혁명 동지가 됐지만 이분들은 북한에 올라가 가지고 인민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을 창설하면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보니까 똑똑한 사람은 알잖아요. 자유도 없고 또 김일성 일당들 무식하고 또 주색 잡기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남한으로 월남에 왔습니다. 그 월남에 와가지고 박정희 친구였었고 후배였었고 하니까 북한의 실상을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방원철 또 최창륜 씨가 그래서 좀 자세하게 사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48년도 8.15 건국이 되고 이제 국군이 창설돼 가지고 나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10월 19일 날 뭐가 일어났어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은 군부 내에 남노당 세력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려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1948년 10월 19일 날 이승만 박사가, 국부 이승만 박사가 일본 군정 사령관이요, 연합군 사령관이요, 극동군 사령관인 메가더 원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최초로 국빈 방문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8.15 건국 때 메가더 원수를 초청했지 않았습니까? 국가원수급으로. 왜? 일본의 군정사령관이니까. 그러니까 건국 이후에 또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또 일본 내에 많은 우리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또 메가더 일본 군정사령관이 최초로 국부 이승만 박사를 일본에 초청을 해가지고 하네다 공항에 영접을 합니다. 근데 그날 뭐가 일어났어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 일으킨 거예요? 소련이 일으킨 거죠. 바로 이승만 박사가 일본 방문하는 정보 다 알고 일본 방문한 날 지령을 내려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 즉 제주도의 그 반란 잔당들을 토벌하려고 14연대를 파견하는데 이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잘 보세요. 하네다 공항에 이승만 박사가 서 계시죠. 그 메가더 원수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이승만 박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고 딴 데 쳐다보고 계시죠. 그리고 뭘 들고 계세요? 손에 태극기를 들고 계십니다. 종이 태극기를. 자,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지만 아직 유엔의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엔의 인준은 1948년 12월 12일 날 받게 되거든요. 지금 이승만 박사는 장택상, 또 조병옥 8명의 특사와 이런 사람들을 파리 유엔 총회에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인준 작업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기가 아직 의전상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성조기가 걸려 있고 또 군정치하지만 일본국이 일장기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일장기 보기 싫어가지고 딴 데 쳐다보시고 또 태극기가 안 걸려 있단 말입니다. 왜? 정식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태극기를 들고 간 것이죠.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순 반란 사건은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이 체제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유엔의 인준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야 대한민국 봐라, 유엔에 투표를 세워졌지만 체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허약한 정부가 아니냐, 유엔에서 인준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공작과 로비를 하기 위해서 남노당을 일으켜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여순 반란 사건의 책임은 누구? 이승만 박사가, 아니 미 군정청한테, 미 군사고문단한테 야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 내에 공산당 빨갱이나 니네들 대한민국 국군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단을 친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군대 군대 만들어라 그랬더니 대한민국 군대 내에 빨갱이들 반란 일으켜? 그래서 미 군사 고문단들이 또 이렇게 그 여순 반란 사건에 진압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유명한 국가보안법을 이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그래서 군대 내에 빨갱이가 있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에 바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이 좌익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이때 만들게 되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고 그 반란군이 만든 깃발을 노획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미 군사 고문단 이 풀러 대령과 크레드웰 대위가 14연대 기를 가지고 있죠. 이게 14연대 기가 아니라 바로 뭐라고 쓰죠? 잘 보세요. 제5연대, 제14연대, 제5여단, 제14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5여단 14연대인데 그 안에 이 공산당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제5여단 14연대 빨갱이 군대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이 깃발 보세요. 우길기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우길기처럼 만들고 또 인민군을 상징하는 또 깃발이 있고 또 총하고 몽둥이 같은 거를 엑스표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공산당들이 얼마나 무식한 거 하니 제자를 어떻게 썼습니까? 어이를 써야 되잖아요. 어이, 제5연대, 제14연대. 그런데 어떻게 썼어요? 아이를 썼잖아요. 자이로 제5연대, 제14연대. 그러니까 그 당시 빨갱이들이 이렇게 무식했습니다. 또 안타까운 거는
똑똑한 사람도 있었죠. 똑똑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산당의 그런 거짓에 속아가지고 또 어떤 그 권력을 지향하려고 했다가 속은 거죠. 자, 여순 반란 사건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다음날 바로 올라와가지고 귀국해가지고 이거 빨리 여순 반란 사건 진압해라 해가지고 송호성 준장을 토벌사령관으로 파견을 하고 그리고 최고의 정보작전 장교인 박정희 소령을 파견해가지고 작전회의를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담배를 피고 있는 게 이제 송호성 준장이죠. 요 사람이 나중에 6.25 기습남침 때 월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강의를 했지만 북침설이 바로 요놈하고 공작해서 나온 거예요. 요 송호성이가 그 북한에서 남한이 북침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격하기 위해서 남진을 시작했다. 그때 뭐라고 북한에서 방송을 했는 거 아니? 남한의 송호성 부대가 북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격한다고 새벽 4시에 전 북한 지역에 방송을 하고 남침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송호성이가 월북한 다음에 또 방송을 했죠. 내가 송호성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뭐 북침선을 다 믿게 됐던 거죠. 어쨌든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8년도에 송호성이가 토벌군 사령관으로 이때는 이제 좌익하고 완전히 연결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토벌사령관 했을 때 오른쪽에 박정희 소령이 작전 장교 참모로 활약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그 풀러 대령 미 군사고문단이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미군 장교들이 같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이 왜 중요한 거 아니? 만약에 박정희 소령이 남로당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뭐 사형입니다. 자, 진압군에 진압하러 갔는데 반란 사건을 진압하러 갔는데 거기에 박정희가 어떤 조그만 혐의라도 관련이 돼 있다. 이거는 뭐 사형이죠. 이거는 사형.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다음 사진 보면은 여순 반란 사건이 얼마나 혼란했는 거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들은 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세운 군인인데 하면서 다 태극기 들고 나간 거예요. 다 우리 병사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 태극기 들고 반란군을 진압한 거죠. 참 제가 이런 역사 강의를 하면서 재미난 거는 한 번은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오른쪽에 그 국가유공 훈장을 다셨길래 제가 존경스러워서 대화를 했더니 이분이 여순 반란 사건 진압 작전에 참석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오연대 사병으로 여순 반란 사건에 직접 참여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잘난 척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국군들이 팔뚝하고 철모에 테를 둘렀죠. 왜 테를 둘렀습니까? 국군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피하고 변이 안 되는 거예요. 저놈이 적인지 저놈이 군복 입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아군인지. 그러니까 몰래 비표를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순 반란 작전에 참석하셨던 어른한테 그래서 그때 피하고 변을 위해서 노란 띠를 다셨죠?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그때마다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때는 빨간색, 어떤 때는 파란색, 어떤 때는 노란색 이렇게 다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진압하다가도 빨갱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표시 인식표를 하고 또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정말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신생 국군들이 이렇게 활약을 했고 저 반란으로 해서 여수 신천이 막 불타는 모습 보세요. 그리고 이제 반란군을 체포해가지고 빨개 벽가가지고 이렇게 체포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자, 박정희
소령은 어떻게 체포가 됐는고 하니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재복 목사가 박정희를 포섭하기 위해서 박정희의 이름이 메모된 그 메모지를 가지고 1948년 11월 달에 제9기 졸업식 때에 육사를 배회하다가 체포가 된 거예요. 이재복이가 체포가 돼가지고 뒤져보니까 그 메모지에 박정희란 이름이 나오니까 11월 11일 날 체포를 한 거죠. 자, 군사부 총책 이재복이의 주머니에서 박정희란 인물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세포여 뿌락치라고 해가지고 11월 11일 날 박정희 소령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휘계통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국방부 장관이 있죠. 그 다음에 참모총장이 있죠. 그 다음에 참모부장이 있죠. 그리고 정보국이 이제 박센업 대령이시고 또 정보과장이 김한일 소령이라고 이기생 동기입니다. 그리고 특무대 계장 김창룡 대위, 일부는 김창룡 소령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는 소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이제 수사하는 수사관이 김한진 대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박정희 소령은 남로당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이재복 목사가 포섭하려고 이름을 적어놨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복 목사가 야 우리 대구에 동창회 모이는데 한번 가자. 그리고 갔더니 뭐예요? 다 빨갱이 모이죠. 그러니 뭐 그런 것들은 빼도 박도 못 차는 거냐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술서를 썼는데 그 자술서에는 어떤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뭐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재복 목사를 만나고 또 이재복 목사가 야, 내 형의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자를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이 당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박정희 청년은 뭐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체포당하기 전에 이미 방원철, 책찬용 자기 선배로부터 북한의 실상을 다 듣고 또 이런 반란이 일어날 때 야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박정희 소령은 자기의 그동안의 그런 아무런 남로당과의 그 직접적인 혐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체포를 당하고 문제가 될 거니까 알았기 때문에 자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섰고요. 그 다음에 또 워낙 군부 인맥이 있으니까 그날 졸업식 날 바로 박정희 소령이 졸업식 가려고 하는데 정보를 들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 숙군 사건에 관련해서 형님을 체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들었는데 박정희 소령이 그 정보를 듣고도 도망가지 않고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살아나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규명하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설이 많은데, 자, 박정희를 신문에 보니까 전혀 뿌락치 연결이 없는 거예요. 이 공산당은 점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 사진에 그 조직도를 제가 조직도를 한번 보세요. 아주 그 빼도 박도 못 점조직이기 때문에 자기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를 부는 거예요. 이제 수사할 때. 그래서 일망타진하는 건데 박정희 소령은 세포가 있을 게 없죠. 왜? 이재복이가 직접 했고 박정희가 또 공산당이기 때문에 누구를 또 포섭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수사관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누구를 연결시켰냐? 박정희 소령과 제일 친한 후배가 박원석 대위였습니다. 박원석은 일본 육사도 1년 후배인데다가 아주 또 청명한 장교였기 때문에 박원석 대위가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박원석이가 뿌락칠 거다라고 해서 박원석이를 체포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공군 사관학교
공군이 창설되기 전에는 육군 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군 내 항공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관학교를 만들고 김정열 공군사관학교장이 이제 항공대 사령관이고 교수부장으로 박원석 대위를 데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이 특무대 수사관들이 박원석 대위를 체포해 가지고 김정열 학교장 관사에 데리고 온 겁니다. 왜 데리고 왔는 거 아니? 자, 박원석이가 뿌락칠 거라고 해서 체포를 했더니 박원석이가 뭐 전혀 공산당이 아닌데 억울하다고 막 하소를 하는데도 체포 가니까 나 우리 김정열 사관학교장 꼭 마지막 만나게 해달라. 그분 인사라도 드리고 내가 체포를 당하도록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울고불고 통사정을 해가지고 김정열 이 사관학교장 만나게 되고 또 아까 말한 직접 수사관이 이한진 수사관이 645기생인데 박원석하고 또 645기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인정도 있고 하니까 박원석 이 대위를 김정열 사관학교장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김정열 항공사관학교장 깜짝 놀라지. 아니 박원석이 왜 공산주의자냐? 절대 아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혐의가 있어가지고 체포해 가야 됩니다.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간 거예요. 김정열 항공사령관 황당하지요. 지금 이제 항공사관학교 만들어 가지고 막 발전하는데 전혀 공산주의자 아닌 박원석이를 저렇게 데려가면 큰일 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열 항공사령관이 직접 특무대를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방문했더니 그 당시 김청룡 대위가 직접 이제 수사관이었었는데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조직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5.1군 소령의 예를 들었는데 5.1군 소령이 군영 1기생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61기의 최고 엘리트 청년 중에 하나로 26년생이에요. 20살. 그런데 5.1군 소령은 이제 공산주의였던 거죠. 그래서 5.1군 소령 밑에 이렇게 세포 조직이 딱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박정희는 아무런 저기도 없이 따로 떨어져 있고 거기에 달랑 박원석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열 항공 이 사령관이 야 박원석이는 물론이고 박정희도 내가 잘 아는데 일본 육사 후배고 절대 공산주의자일 리가 없고 공산주의 아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우리 박원석이를 석방시켜야 되는데 박원석이 어떻게 석방시키면 되냐 그랬더니 당연히 박정희가 혐의가 없으면 박원석이는 풀어납니다. 그러면 박정희 혐의만 벗기면 되느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열 이제 이 항공사령관이 백선엽 정보국장을 찾아가죠. 백선엽 역시 백선엽도 후배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뭐 숙군이 뭐 군인 반란 사건이니까 누구도 관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 혐의가 없는데 좀 살려주면 안 되냐? 그 말하면 그 말 한 백선엽이를 조사해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백선엽 대령조차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박정희 잘 아는데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보니까 혐의가 전혀 없는데 이재복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 국방부 총사령관이 최병덕 준장이었어요. 그래서 백선엽 정보국장하고 또 정일권 참모차장, 참모부장 겸 참모차장. 그래서 셋이서 최병덕 참모총장 집을 직접 방문했죠. 방문해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래도 김창룡이만 설득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럼 알았다. 그래서 잠깐 옆방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김창룡이를 최병덕한테 부른 거예요. 최병덕 사령관이 부른 겁니다. 김창룡을 불러가지고 나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박정희는 혐의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김창룡이 그래도 좀 갸우뚱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냐. 그래도 워낙 소령님은 고위급이고 또 이재복 목사의 주머니에서 나왔고 했기 때문에 살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럼 뭐냐 그랬더니 만약에 박정희가 진짜 빨갱이면은 내가 빨갱이 군인들 체포하러 갈 때 10번만 쫓아가면은 만약에 자기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당당하게 갈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공산주의자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공산당을 체포하는 내 10번을 동행하면 전향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명령을 내려서 그 제안을 백선엽 대령이 직접 박정희 소령을 만나서 그 제안을 했고 그리고 박정희 소령이 그 제안을 수긍해 가지고 이제 공산당을 체포하는데 10번의 동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사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파들이 어떤 신화가 나오는 거니, 야 박정희 소령이 그래서 조직도를 다 불어가지고 빨갱이 일망타진했지 않느냐.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공산당 조직도를 박정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불었다? 이거는 사형이에요. 사형.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파도 그렇게 신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정희가 조직도를 불어서 그 조직도를 가지고 일망타진해서 박정희가 이제 공산당을 다 때려잡지 않느냐.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소령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도 없고 또 어떤 혐의도 전혀 없고 저 같은 경우도 특별히 우리 공화당 동지들 그렇잖아요. 체질적으로 공산당이 싫잖아요. 체질적으로 공산당 이론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도 옆에 보면 요게 이제 그 숙군 때 공산주의자들이 사형을 당하는 건데 그 당시 국군이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천 명을 조사했고요. 약 2천 명이 서대문 흉노소에 수감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장교가 326명, 사병이 1,700 정도가 재판을 받았고 약 300명 정도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다든지 심령을 받았다든지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사형이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형무소를 공격해가지고 형무소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석방시켜서 전투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자마자 숙군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다 직결 처벌해서 다 사형시켰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런 거를 가지고 종북좌파는 다 무조건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진이 그 당시 지휘계통 사진이 보시죠? 요게 이제 48년도 11월 당시 그 정보국장 백선엽 대령하고 김창룡 대위 사진이고요. 나중에 이제 6.25 전쟁 나고 박정희 대령이 육군 정보학교 학교장일 때 이제 김창룡 대령하고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김한일 나중에 이제 사단장관이신데 이분이 이제 또 정보과장으로 또 활약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재판의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워낙 소령이라고 하는 고위급 장교에다가 또 이재복이에 관련됐기 때문에 일단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에 뭐 장군이 살렸다. 아니 숙군 관련자를 어떻게 장군이 살려줘요? 그 당시 사면권은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류를 구명 서류에 사인을 했죠. 최병덕부터 정일권, 김정열 또 백선엽에서 구명 서류에 다 사인을 하고 그 당시에 군사 고문단이 누구냐? 바로 왼쪽에 하우스만 대입니다. 이분이 최측근 이승만 박사의 군사 고문으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 사면 서류를 이제 박정희 소령의 사면 서류를 이제 최종 검토를 이승만 박사가 하죠. 그때 이제 유명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딱 서류를 보니까 서류 보자마자 뭐부터 봤어요? 일본 육사 우등생 졸업.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거 똑똑한 놈이구만. 당대의 최고 똑똑한 놈이구만. 인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살려.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또 왜 그러는 거 아니?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입장이었잖아요. 자기도 1898년도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하다가 바로 수구파에게 대역죄를 엮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역죄로. 그래서 사형당할 뻔했는데 선교사들이 다 구명운동해가지고 석방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감옥에서 이승만 청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감옥에서 모르는 사이에 탈옥하자고 꼬셔가지고 총기를 휴대하고 탈옥했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역죄는 다 풀렸지만 총기를 휴대하고 서상대와 함께 나갔다가 바로 체포가 됐기 때문에 현행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는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은 겁니다. 이승만 청년이. 그 자기도 청년 시절에 대역죄를 엮였던 경험이 있고 또 청년 때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총기를 휴대해 가지고 탈출했다가 다시 잡히는 바람에 무기징역을 받았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선교사들과 개혁파 민영환 이런 사람들의 규명운동을 통해서 사면당하지 5년 7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미국 유학과 특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젊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았구만. 최고의 당대 엘리트가 속았구만. 인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살려. 그래가지고 10년형으로 감형을 시킵니다. 왜? 그 당시 사면권이 10년형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5년형을 받아도 사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사면됐겠어요? 3.1절 30주년 때 최초의 3.1절 특사로 이승만 박사가 박정희 소령을 사면시켜서 그러나 강제 예편이 되죠. 그래서 강제 예편이 돼가지고 사면을 받았지만 예편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사진이 무기징역 1심 선고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심, 3심을 통해서 10년으로 감형이 된 다음에 이제 문관으로 예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50년 4월입니다. 6.25 나기 2달 전에요. 그때 이게 사형 장면입니다. 숙군 대상자들 사형시키는 장면입니다. 요거를 종북 좌파들이 또 이 사진 가지고 다 보도연맹을 죽였느니 민간인을 무고하게 학살했느니 다 그렇게 왜곡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사진도 한 수십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식 재판을 거쳐 가지고 4월 달에 수색에서 사형 집행을 하는데 이때 골수빨갱이들은 다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또 적기가를 부르고 죽었고 또 안타깝게도 속았던 군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국가를 부르며 또 사형을 당한 그런 안타까운 분단의 비극, 역사의 비극, 공산주의에 속았던 이런 참 젊은이들의 비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형을 당했죠. 그리고 사형을 안 당한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6.25가 일어난 날 다 직결처분 사형을 시킵니다. 당연하죠.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요즘 반란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 평생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로 이때 나온 겁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 내가 산 거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오른쪽 사진이 박정희 대통령 일생일 때 가장 힘들었던, 보세요, 몰골 보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열란이라고 하는 이화여대생하고 동거를 했었거든요. 이열란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이제 함흥에 있다가 공산주의를 피해 가지고 남한에 와서 이화여대 무용과를 다녀서 소개를 받아서 이제 박정희 청년장교와 동교를 했었는데, 결국 이 숙군 사건에 이제 또 이열란이도 충격을 받고 이제 가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박정희라고 하는 일생에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거는요, 워낙 탁월한 장교였기 때문에 이제 백선엽 정보국장이 문관으로 전투정보과 과장으로 계속 군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 사진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일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몰골도 보시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이런 고난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다 극복하고 인내했던 위대한 한 영웅의 모습을 오히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때 다시 살아난 박정희 대통령의 가슴속에는 내 일생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그런 마음이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6.25가 나지 않습니까? 6.25가 나는데 6.25를 통해서 박정희라고는 위대한 군인이 부활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게 되지만 이제 문관이었던 박정희를 7월 14일 날 바로 이승만 박사가 현역 서령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7월 14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유엔군이 조직이 돼가지고 메가더 원수가 유엔 연합군 총사령관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유엔기를 받는 날, 이승만 박사가 박정희 문관을 육군 소령으로 복귀시켜서 박정희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6.25 동란은 바로 김일성 공산 집단이 일으킨 민족 상잔의 이 비극이지만, 오히려 그 비극을 통해서 박정희라고 하는 한 탁월한 청년이, 군인 엘리트가 다시금 군무에 부활하게 되고 바로 전쟁 영웅이 되어서 결국 혁명까지 성공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영웅의 부활의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거죠. 자, 오늘 장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 시간에 또 이 박정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이후 잠시 후에 조원진 당대표님께서 백악관 출입기자 제니박 기자와의 인터뷰, 국제정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문제라든지 또 미국의 또 중간선거 이후의 상황이라든지 등등의 아주 귀한 국제 외교적인 정보 또 많이 들을 수 있고 할 것입니다. 또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